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0년 사회복지 공동학술대회 산학협력 세션 아산재단과 소외아동 청소년 지원사업 세션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세션은 그 아산재단에서 2019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17개 기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소외 아동 가족 청소년 지원 사업의 대표 사업들을 몇 분 초청해서 사업의 내용을 듣고 그리고 그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세션으로 기획이 됐습니다. 오늘 그 순서는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먼저 저는 오늘 세션의 사회를 맡은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이봉주 교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그 총 3개 발표가 있는데요. 발표는 각 한 15분씩 이렇게 해서 발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발표는 문화 소외 이웃과 함께하는 영어학교 영화로 꿈과 희망을 품다라는 제목으로 서울 구로국제어린이 영화제 사무국장이신 유태균 사무국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고요. 두 번째 발표는 중도 입국 청소년 한국 사회적응 프로그램 이름이 자국타국 이렇게 공인 멋있는 아이들, 그래서 자타가 공인하는 멋있는 아이들 이렇게 돼 있는 것인데요. 김국보 김혜시 종합사회복지관 부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마지막 발표는 환경이 어려운 부모들도 아이를 키우도록 돕는 자원연계 온라인 플랫폼을 개발하고 또 그것을 이용해서 지원하는 사업인 플랫폼 품에 대해서 김윤지 사단법인 B2B 대표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저희가 발표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간략한 재단을 소개하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동영상을 보시고 그 다음에 발표를 진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재단 설립자가 현대건설 주식의 절반을 내어 설립한 아산사회복지재단에서는 지난 42년간 의료사업과 사회복지 지원사업, 의료복지사업, 장학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해왔습니다. 누구나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무의촌에 병원을 짓고 정읍과 보성, 보령, 영덕, 홍천 등 전국 의료 취약 지역에 종합병원을 설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서울 아산병원을 1989년 설립한 아산사회복지재단. 앞선 의술과 더 큰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설립된 서울 아산병원은 환자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병원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전국 8곳 병원에 총 4,400여 병상을 운영 중인 아산사회복지재단은 그동안 약 1억 1,400만 명의 환자들에게 양질의 의술을 베풀어 왔습니다. 아산사회복지재단은 병원을 기반으로 한 의료사업 외에도 의료복지 사업을 통해 타 병원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했습니다. 저소득 환자의 건강 증진을 위해 재단은 SOS 의료비 지원을 통해 재단 병원과 다른 병원의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희귀질환으로 투병하고 있는 50대 환자분이 도움을 요청해 왔습니다. 폐질환으로 수술을 받고 수차례 입퇴원을 반복하며 치료를 포기하려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침 그때 저희 사회사업팀을 통해 아산 SOS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신청하였고 너무나 신속하게 고액의 의료비를 지원받았습니다. 지금은 건강을 회복하시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셔서 담당 의료사회복지사로서 큰 보람을 느낍니다. 아산사회복지재단은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에겐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저개발국 의료진에겐
선진적인 의술을 전수하고 있습니다. 소외계층의 질병과 빈곤의 해소를 위해 설립된 아산사회복지재단은 가장 먼저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마음을 기울였습니다. 사회적 관심이 부족한 발달장애인들이 자립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발달장애 분야를 중점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산재단의 지원으로 사업을 수행하면서 한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인생에 새로운 로또를 당첨된 것 같다. 단순한 사업 지원이 아닌 이들의 삶이 지속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희망이라는 선물을 많은 발달장애인에게 선사해 주신 아산사회복지재단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부의 긴급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취약계층이 위기 상황을 벗어나 자립할 수 있도록 2018년부터 SOS 복지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암 수술로 인해 실직으로 생계가 어려운 한부모 위기 가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원 방안을 고민하던 중 아산재단에 지원을 신청하였고 3개월분의 생계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건강 악화와 경제적 문제로 인해 자살의 위험까지 보이던 대상자는 위기 상황을 잘 넘겨 현재는 취업해서 안정적인 가정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 사회복지사로서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 인재 양성과 교육에 관심이 많았던 재단 설립자의 뜻을 담아 아산사회복지재단은 설립 그 해부터 장학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지난 42년간 선발된 아산 장학생 수는 약 3만 2천여 명. 아산사회복지재단은 해마다 50억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며 젊은이들의 꿈을 응원해주고 있습니다. 의생명과학 분야의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국내외의 석박사 과정 대학원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0년이 넘는 역사를 갖고 있는 아산재단의 장학생이 되었다는 점은 지금 다시 생각해봐도 꿈만 같습니다. 장학생이 되고 난 후 가장 큰 변화는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여유가 생겼다는 점입니다. 그로 인해 학업과 연구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장학생들도 감사함을 잊지 않고 사회에 쓰임새 있는 구성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산사회복지재단은 자연과학 분야에 이어 인문사회과학 분야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학술연구는 심포지엄과 연계해 사회적 파급력을 높이고 있으며 학자들의 연구 결과는 총 570여 권의 책으로 엮었습니다. 사회복지 지원 사업을 비롯해 여러 사업 분야에 걸쳐 지난 42년간 총 2,800여억 원을 지원해온 아산사회복지재단. 아산상을 제정해 봉사와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뛰어난 업적을 이룬 의과학자에겐 아산의학상을 시상합니다. 예, 다시 발표 순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영상에서 보신 아산재단의 여러 복지 분야 지원 사업 중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세션은 소외 아동 청소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소외 아동 청소년 지원 사업은 2019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기본적인 개념은 우리 사회에 아직도 취약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 청소년 그리고 그들의 가족을
지역사회 중심으로 접근하는 새로운 사업 모형을 개발하고 그거를 실험하는 그런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사업을 통해서 이 사업에 도움을 받는 분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필요성은 최근에 사회복지가 상당히 많이 확대되고 또 국가의 지원이 확대된 것은 틀림없지만 아직도 그런 확대의 그 경로 상에서도 아직도 취약계층에 특히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 청소년 문제가 심각하다는 데 착안을 해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생각했던 것은 이게 아동 청소년에 대한 지원 사업이지만 그 방향성은 가족과 지역사회 등을 중심으로 새롭게 접근하는 이런 사업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오늘 그 대표적으로 발표해 주시는 3개 기관의 사업을 통해서도 보시겠습니다만 실제로 지원 대상이 상당히 다양하고요. 그 지원 대상은 비혼모부 청소년, 시설퇴소 청소년, 세터민 청소년부터 시작해서 정신장애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을 다 아우르는 상당히 다양한 지원 대상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아동 청소년과 부모 세대가 함께 참여해서 이 아동과 청소년의 성장을 지원하는 그런 그 사업이고 또 이런 기관을 지원함으로써 가족을 이어주고 또 가족을 맺어주고 가족의 기능을 강화하는 이런 아동, 청소년, 가족 그리고 지역 사회가 같이 연계되고 같이 상승 효과를 거두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그 내용은 아산재단에서 2019년부터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기관당 매년 최대 1억 원을 지원하고 최대 3년까지 연속 사업으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상당히 그 지원의 규모도 국내적인 상황에서는 크고 특히 이거를 3년 연속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진행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019년부터 사업이 시작됐는데요. 지금 현재는 17개 기관에서 사업이 진행 중이고 내년 2021년에는 10개 협력기관을 추가 선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2019년부터 시작해서 2020년까지 지금 현재 17개 기관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사회로서 기본적인 개요, 오늘 세션의 개요하고 아산재단의 소외 청소년, 아동 청소년 사업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러면 바로 발표로 들어가서 첫 번째 발표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먼저 소중한 발표 기회를 마련해 주신 한국사회복지학회와 아산재단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발표를 맡게 된 서울구로국제 어린이영화제 윤태균 사무국장입니다. 발표 땐 잠시 마스크를 벗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사업 목적 및 필요성, 그리고 그 내용 및 성과, 향후 진행 계획, 그리고 마지막에는 짧은 영상 시청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술대회에 참가하시어 지금 현재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아니 왜 도대체 영화제가 영화관에 가 있지 않고 여기에 왜 와 있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영화제는 어린이가 중심이 되는 영화제를 8년 동안이나 개최한 만큼
가장 가까이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을 지켜보았으며 특히 문화는 물론 사회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한 아이들을 현장에서 직접 만나면서 본 사업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영화제에서는 아산재단과 함께하며 보다 체계적인 과정과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도 이미 25번 정도, 26번의 영화학교를 운영한 경험이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목적 및 필요성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살까요? 이 상기 문구는 그 톨스토이 명작에서도 나오는데 사랑이다라고 톨스토이는 얘기하고 있지만 이것 위에도 우리는 살아오면서 이 질문을 수없이 자문하고 답하게 됩니다. 메슬로우의 자아 실현을 위한 5단계 이론이나 인간의 삶의 의미를 부여해 주려는 여러 위인들의 명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단지 지금 그들의 추위와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그 이상의 무엇인가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아이들을 대상으로 만나봤는데요. 그 아이들이 가장 슬프고 고통스러운 게 뭐냐 물어보면은 오늘 라면을 먹고 있어서 슬픈 게 아니라 내일도 라면을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이 매우 두렵고 슬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라면을 먹는 것처럼 내일도 라면을 먹어야 한다고 자포자기하거나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라면을 폄하하려는 건 아닙니다. 저도 라면을 매우 좋아하고 자주 먹습니다. 그래서 본 영화제에서는 본격적인 성장기를 앞둔 아이들에게 스스로 희망을 품고 변화하겠다는 용기, 꿈을 가지며 각성을 돕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현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화제에서도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며 영화라는 차별화된 사업 모형을 통해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인 육성에 기여한다는 기본 사업 목적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세부 사항으로 3가지를 정했는데요. 먼저 사업 목적의 모형의 차별화입니다. 그러니까 사업 모형 그 참여자에 따라서 그리고 참여자를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확장해 규정했으며 열린 교육을 통해 진행하는 등의 사업 모형의 차별화를 두었고 그리고 비도시 환경 속에 자라나며 절대적인 문화 소외 현상을 겪고 있는 어린이들과 구로구라는 지역 특성상 다문화 가정이 상대적으로 높고 구로구의 저소득층, 편모, 편부, 스라의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등 2가지 섹션을 구별하여 그 세부 목적을 두고 사업 대상의 차별화를 또 두었습니다. 세 번째는 그 영화라는 공동의 창작물을 협력과 역할 분담을 통해 직접 만들면서 자신과 공동체의 가치관을 발견해가는 영화 제작 수업을 동일하게 포함하고 있지만 각기 문화 소외 지역은 2박 3일 과정으로 그리고 구로구의 문화 소외 계층은 12주의 교육 과정으로 분리하여 운영한다는 사업 방식의 차별화를 두었습니다. 사업 내용이 성과입니다. 아산재단과 협력하여 진행하고 있는 1년차 사업 영화학교의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문화소외 지역 영화학교의 경우에는 1년에 5개 학교를 지금 현재 계획했었지만 다들 알다시피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3개 학교만 운영할 수밖에 없었고 취소된 2개 학교는 2년차 사업 기간인 현재 병행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문화소외 지역 영화학교의 경우는 저소득 농어촌 지역 수학여행과도 연계하기도 했으며 옆에 구로구를 대상으로 하는 문화소외 계층 영화학교는 정규 수업 과정으로 편성된 것이 2개 학교 그리고 방과 후 교실로 1개 학교를 운영했습니다. 문화소외 지역 영화학교는 다수의 지방 초등학교가 신청을 했었는데 그 심사를 거쳐 다음에 3개 학교를 먼저 선정했습니다. 특히 3개 학교 중 어론 초등학교의 경우 학교 내 그 전문적이지는 않지만 그 학생들이 영화 만들기에 특별 활동도 하고 있었고 선생님들보다 학생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 의사를 표현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구로구로 한정하는 문화소외 계층의 경우
다음에 세계 참여자를 대상으로 영어학교를 진행했는데요. 특히 지구촌 다문화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영어학교가 가장 저에게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거는 각기 태어나서 자라난 국적 및 환경, 언어가 달라서 3개 국어로, 그러니까 영어, 중국어, 그리고 한국어로 수업이 진행되는 등 어려움이 무척 많았고, 우리도 그 결과를 반신반의했었지만 고생한 만큼 그 결과가 너무 훌륭해서 우리도 크게 감격했던 기억이 납니다. 성베드로 학교는 지적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던 영어학교였는데요. 차후 가족과 함께 수업이 진행되는 2년차 심화 과정의 초속으로 선행됐습니다. 이는 뒤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소외지역 영어학교는 일정표를 보듯이 짧은 일정이지만 어린이들에게 소중한 경험이 될 문화체험 및 나눔의 과정, 그리고 영화 제작 수업을 분배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소외 계층 영어학교는 12주 동안 주 1회씩 체계적인 과정을 통해서 그 아이들, 청소년 스스로 수업에 참여하고 제작 활동에 적극 나서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지적 능력이 좀 떨어져서 일반적인 영화 수업이 어려운 특수학교의 경우에는요, 흥미를 유발하여 지속적으로 수업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먼저 선행돼야 되기 때문에 그에 맞도록 편성했으며, 특히 부모 등 가족이 직접 참여하여 본격적인 수업이 진행될 2년차 심해 과정에 역시 그 초속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수행 사업의 성과로는 유형의 성과와 무형의 성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즉답적이고 한 보여줄 수 있는 유형의 성과물인 그 유형의 사업 성과는 그들 스스로 참여하여 완성한 영화 작품이 1차적으로 제시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즉시 결과를 나타낼 수 없고 지표화하는 것이 어려우나 역시 무형의 사업 성과, 그러니까 우리가 초창기에 사업 목적으로 두었던 무형의 사업 성과가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화는 훌륭한 문화예술의 유의이자 교육의 일환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현재 우리가 겪었던 공중파 TV 시대, 그리고 케이블 시대를 넘어 OTT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아이들에게는 더욱더 영화가 흥미를 이끄는 소재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변화된 현 시대에 단순히 경제적 환경으로만 소외 어린이와 청소년을 국한하기보다는 문화적 측면까지 확대하여 인식하는 선진적 사고방식이 더욱 필요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본 영화제는 그와 같은 것을 일조하고자 합니다. 지역사회 연계 및 홍보는 기존 영화제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는 과정 중에 많은 노하우와 채널을 갖추고 있는 만큼 그것을 적극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영화학교 향후 진행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아산재단과 함께하며 그 협의 과정과 조력을 통해 보다 디테일하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고 봅니다. 아산재단과 함께하면서 가장 큰 변화는 그 레귤러했던 기본 영어학교를 그 운영을 훨씬 넓혀서 연차별로 사업 모형을 완성했고, 소외 지역 및 소외 계층 영어학교가 더욱 차별화된 사업 목표를 확립할 수 있었던 겁니다. 1년차 사업 모형의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자아의 발견 및 발현이었는데, 2년차 사업 모형은 현재 나라는 주체에서 가족은 물론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가치관 확장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3년차 사업 모형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는 영화는 공동의 창작물이며 상영을 위한 표현물이다라는 명제에 부합하여 사업을 더 확장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영화학교는 저희 말고도 전국적으로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3년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매년 영화제를 직접 개최하는 저희 서울구로국제 어린이영화제만이 가능한 추진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보다시피 각자 개인이 모였던 영화를 나중에 3년차 사업에 발현할 수 있는 기회, 그래서 사업의 확산 및 파급력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문화소외 지역과 문화소외 계층 영화학교의 더욱 강화된 차별화된 사업 목표 역시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이는 각기 처해진 환경과 참여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디테일한 목표 및 계획 수립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연차별 사업 모형과 차별화된 사업 목표를 통해 연차별 핵심 사업을 수립했습니다. 1년차 영어학교는 앞서 설명했던 기존 과정을 지속 사업으로 꾸준하게 실시하고, 2년차 영어학교는 1년차 과정을 통해 높아진 문화적 욕구와 자기개발 의지 및 개인을 넘어 가족까지 사업을 확대하고자 하는 심화 과정을 개발하였으며, 3년차 영어학교는 사업 성과의 공유와 파급을 위해 경험의 장을 직접 부여하기로 계획했습니다.
영어학교는 2년차 그 중점 사업인 심화 교육 과정을 예로 들 수 있는데 과정별 차별화를 두고자 문화소외 지역은 기존에 실시했던 한 개 학교를 재선정하여 3박 4일간으로 심도 있는 재교육 기회를 부여하고 심층 과정은 그 이름은 심층 과정으로 그리고 문화소외 계층은 가족이 직접 참여하여 함께 영화를 만들어가는 확대 과정으로 계획하여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 가족 참여 영화 학교를 위해 기 1년차의 성베드로 학교를 그 지적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12주 교육을 실시했고 현재 부모 또는 형제, 가족과 함께 영화를 제작하는 2년차 심화 교육 과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3년차 중점 사업은 바로 영화학교 영화제입니다. 이는 단순히 나도 영화를 만들어 봤어 라는 그런 단순한 그런 체험 활동을 넘어서 사업의 파급력 및 목표의 실현, 자아 성취를 위한 경험의 장으로 마련해 주기 위함입니다. 본래 영화제는 작품의 완성도 차이 때문에 그 직접적인 그 우리 영화제, 어린 영화제 참여는 좀 어렵고 완성된 영화 중 우수 작품을 선정하여 제10회 서울구로국제 어린이 영화제의 한 섹션으로 운영하게 되고 실제 상영관에서 상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영화학교 영화제 폐막식, 그 시상식을 준비해서 레드카펫이나 포토존, 작품 시상 등 정식 영화제를 축소 동일하게 개최할 예정입니다. 폐막식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그 SBS 방송을 통해서 공중파 방송을 하는데요. 그 일부 방송 출연이 꺼려하는 그 학생들도 있고 해서 그 의견을 존중해서 여러 사항을 그 고려해서 본식과는 별도로 본 영화제 전 동일한 장소에서 개최하게 될 예정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시 동영상을 한 편 시청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직접 만든 영상이 아니고 그 100마디 말보다 하나의 영상으로 아마 이것을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준비했고 본 영상은 우리가 찍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영화학교에 참여했던 학생이 직접 찍어서 우리에게 보내준 건데요. 영화학교 기간 중에 계획됐던 작품 발표회도 아니고 다른 발표회에 출품하여 많은 박수갈채와 큰 호응을 얻었고 그 감동과 기쁨, 성취감을 우리에게 알리고자 보내온 것입니다. 그 작품명은 척사랑인데 지구촌 다문화학교 학생들이 교육 중에 직접 만든 겁니다. 내용은 서로 언어가 다른 학생이 여학생과 그 친구가 되고 싶어서 한글을 익혀서 진심 어린 그 편지를 보내서 결국 친구가 된다는 내용인데 단순한 내용이지만 지구촌 아이들이 고민과 외로움, 그 세상과 사귀고 싶어하는 진심 등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보면서 영화 그 끝에 제가 여기 직접 원래 영상이 있었는데 그 마련은 어렵고 그 학생이 보낸 그 편지가 있습니다. 그거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뜨거운 작품 현장과 이 작품을 만드는 데 참여했던 학생이 보내온 글이 있습니다. 이걸 잠시 읽어드리면서 이 발표를 마칠까 합니다. 저는 우리 영화가 발표되고 사람들이 즐겁게 보는 동안에 뒤에서 엄청나게 울었어요. 너무 많이 울어서 눈이 퉁퉁 부어올라 창피했지만 그래도 정말 행복했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인싸였던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인싸가 되어서 많은 친구들과 선생님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저는 3년 전에 엄마를 따라서 아빠가 있는 한국에 오게 되었고 그 뒤에 한국말 못한다고 무시당했고 생긴 모습이 다르다고 왕따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나는 혼자였고 내가 한국에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나도 살아갈 수 있는 자신감과 용기가 조금 생긴 것 같아요. 나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열심히 노력할 거예요. 나는 아직도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걱정하지 않을 겁니다. 영화를 만들 때 친구들과 좀 더 열심히 하고 잘 만들지 못해 후회가 됩니다. 그래도 친구들아 많이 고맙다. 잊지 못할 추억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저희 서울구로국제어린이영화제의 영화학교를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김국보 부장님께 두 번째 발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크 벗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20년 한국사회복지학계 공동학술대회에서 아산사회복지재단 산학협력 세션 사례 발표를 맡은 김해시 종합사회복지관 김국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앞서 이봉주 교수님께서 아산재단의 소외 아동 그리고 청소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본 복지관에서는 중도 입국 청소년들의 행복한 일상과 가족들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자타공인 멋있는 아이들이라는 타이틀로 2019년부터 2년째 아산사회복지재단의 협력기관으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외아동 청소년 지원 사업 사례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본 사례 발표의 목차는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사업 기획 배경을 시작으로 연차별 로드맵, 장기 목표까지 총 8개 카테고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사업 기획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기획 배경 중 지역 그리고 정책적 특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특성으로서 저희 경남 김해시는 2018년 기준 경남도 내에서 인구 대비 다문화 가족 거주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있습니다. 그중 김해시 총 인구 대비 4.7%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정책적 특성을 좀 간단히 좀 살펴보면 중도입국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망 부재 그리고 교육 지원 정책의 한계를 들 수가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다문화 가족 그리고 이 계층에 대한 제도적 정책적 지원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한국 국적이 없다는 이유로 중도입국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뒷짐을 지고 있거나 그리고 초중등 교육법의 한계로 인해서 학교장 재량권이 발휘되어서 입학 거부를 당하는 사례 그리고 도움 교사가 배치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다음으로 본 사업의 기획 배경 중 청소년 당사자, 참여 당사자의 특성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언어 구사 능력 부족, 그리고 도움 교사 부재 등으로 인해서 학습 능력이 떨어지고 그리고 교우 관계에 있어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 성적이 저하되거나 학업 동기가 상실되고 학교 밖 청소년으로 전락할 우려가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한국 사회에 대한 문화적 이질감, 그리고 자신들의 모국에 대한 정체성 혼란이 야기되는 경우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회 적응력이 감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더불어서 가족들과의 관계는 또 어떨까요? 그 새롭게 형성된 가족들과 함께 같이 보낼 시간이 좀 충분치 않아 가족들과의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이로 인해서 외로움 그리고 홀로 지내는 시간들이 많아서 지지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그 사업 기획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앞서 설명드렸던 사업의 필요성에 근거해서 본 사업을 기획하게 된 과정은 먼저 김해시 다문화 가족 그리고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현황과 그리고 지역에 대한 환경 등을 분석했습니다. 다음으로 김해시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와의 협력을 통해서 보호자들의 사전 욕구를 좀 파악했고, 그리고 김해시 소재에 있는 김해시 소재 대학들과 연계해서 유학생 봉사자들에 대한 의견 그리고 참여 욕구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의 참여 당사자인 그 중도입국 청소년 인터뷰를 실시해서 당사자들의 욕구를 구체적으로 좀 파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욕구를 바탕으로 그 지역에 있는 전문가 분들과 자문회의를 세 차례 정도 거쳤고, 그리고 중도입국 청소년들과 함께 하기 위한 맞춤 프로그램을 최종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기획 과정은 화면의 도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사업의 목적입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학습 능력과 사회적 능력 그리고 그 가족 관계 지수를 높여서 한국 사회에서 학교 중도 탈락을 예방하고 이 사회 적응력을 높여 이 지역 사회에서 건강한 성장을 이뤄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개요를 이 도식으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해서 두 가지 프로그램이 기획되어 있고, 그리고 사회 적응력 향상을 위해서 4가지 프로그램, 그리고 가족 관계 지수 향상을 위해서 3가지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본 사업을 위해 그 자아 정체성 그리고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그 다양한 기관들이 연합해서 이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사회 적응력을 높이는데 같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본 사업의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고 각 세부 사업별로 운영 성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서 설명드렸던 그 한국어 그 교실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해서 제일 처음 시작한 활동이 한국어 교실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그 언어 구사 능력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은 큰 욕구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그 한국어 교실을 위해서 저희 개별 테스트를 실시하였고 사전에, 그리고 수준별 분반을 실시해서 한국어 능력 향상은 물론 그리고 학교 안에서 학급 친구들과 교우 관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2가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학습 능력을 높이기 위한 2번째 활동으로는 모국어 교과 학습입니다. 그 대부분 다문화 청소년들에 대한 학습 지원 프로그램들은 한국어에 기반해서 한국어로 뭐 국어 과목이나 이렇게 그 정규 교과목이라고 하죠. 그 국어, 영어, 수학 등 정규 교과목을 학습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그 한국어에 대한 기본적인 이 구사 능력이 안 되다 보니까 이해도도 떨어지게 되고, 이로 인해서 그 해당 교과목에 대해서는 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보였습니다. 이에 본 사업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좀 극복하고 보완하기 위해서 각 나라별 그 유학생 봉사단을 이제 섭외해서 그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본인들 나라 언어로 직접 교과 과외 형식으로 해서 교과목을 배우고,
그 취약 본인들이 선호하는 취약 과목에 대해서 그 교과 학습을 함으로 인해서 학습 만족도도 높여지고 학교 내에서 적응력도 높일 수 있는 효과를 가졌습니다. 네, 보시는 내용은 그 각 프로그램 이후 저희가 그 학생들의 참여 소감들이나 매회 저희들이 받고 있는데요. 그 한국어 교실 이야기 중에서는 그 학생들이 이렇게 개별 지도를 해주니 참 좋다. 그리고 계속 이런 수업들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습니다. 더불어서 모국어 교과 학습에 대해서는 처음 경험하는 학습 방식이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친구들이 학교에서도 전부 이제 도움교사가 배치되지 못하다 보니 학생들이 그 학업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직접 그 자기 나라 말로 직접 학습을 해주니까 이해도 좀 빠르고 학교에 가고 싶다는 이런 수업을 듣고 싶다는 이런 긍정적인 반응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두 번째 이 본 사업의 두 번째 핵심 목표인 사회 적응력 향상 프로그램입니다. 예, 그중 그 총 4가지 프로그램을 말씀드렸었는데요. 그중 첫 번째 청소년 회담입니다. 네, 본 사업에 참여하는 중도 입국 청소년들이 모여서 이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자신들의 생각과 그리고 각 나라에 해당하는 문화적인 특성 그리고 다양한 주제에 대한 이야기들을 수다 형식으로 풀어가는 활동입니다. 그 TV 프로그램 중에 이제 예전에 있었던 그 비정상 회담이라는 그 프로그램에서 착안해서 학생들이 즐겁고 유쾌하게 좀 참여를 함으로 인해서 이 프로그램이 단순히 그 지역의 문화를 알아가는 것도 있지만 나라의 문화를 알아가는 것도 있지만 그 토론 기법들이나 다른 친구들과 소통하는 방식들을 알아갈 수 있었다는 긍정적인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응력 그 두 번째 활동으로는 그 김해라는 지역을 탐방해보는 지역 탐방 프로그램입니다. 네, 김해의 역사나 김해의 특산품, 문화 등을 직접 투어나 직접 방문을 해서 그 우리 동네에는 이런 것들이 있더라. 그리고 이런 것들이 참 자랑스럽다라는 지역의 애착심이나 그 지역 애향심 뭐 이런 등등을 좀 심을 수 있었고 이를 통해서 지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사회 적응력 향상 그 세 번째 활동으로는 그 중도 입국 청소년들이 직접 희망하는 욕구 기반 교육을 기획했습니다. 그 사전에 저희들이 청소년들에게 그 본인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학교 수업 이외에 어떤 프로그램들이나 어떤 활동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느냐라는 질문을 던졌고 그를 통해서 저희들이 확인된 내용들이 뭐 바리스타 교육이라든가 요즘에 이제 한창 막 관심 있어 하는 뭐 동영상 크리에이터 과정 뭐 이런 등등 이런 프로그램들을 저희들이 전문 강사를 섭외해서 참여 학생들을 모집하고 그 본인들이 직접 동영상도 제작해 보기도 하고 뭐 바리스타 과정에 이렇게 교육을 받아보는 그런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이런 그 학생들이 직접 희망하는 욕구 기반 교육을 진행하다 보니 그 중도 입국 청소년들이 뭐 당연히 참여율이 높을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청소년들의 그 꿈에 대해서 조금 알아갈 수 있는 앞으로 이 친구들이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고 꿈이 무엇인지를 좀 알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그 슬라이드에 보이는 이 그림이 있는데요. 이제 사회적인 향상을 위해서 가장 이제 마지막으로 기획했던 활동이 그 중도 입국 청소년들이 직접 그 본인들 나라의 가이드가 되어서 자국 여행을 떠나는 자국 여행 프로그램을 기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이제 2020년 2월 2월경에 이 프로그램 활동을 기획을 했는데 한 2달 동안 기획을 했다가 2월 17일 경에 그 코로나가 이렇게 생기는 바람에 이 활동은 좀 눈물을 머금고 잠정적으로 좀 보류하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네, 그 보시는 내용은 그 청소년 회담 모습입니다. 학생들이 자기 나라에 대해서 문화에 대해서 좀 알아가기도 하고 설명도 직접 하면서 그 친구들 하는 말이 이 다른 나라의 어떤 뭐 연애 뭐 때에 따라서는 뭐 연애나 학교 생활에 대해서 가족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친구들이 다른 나라에 대한 이해를 좀 높일 수 있었고 여기에는 우리 그 한국에서 이렇게 학습을 하는 친구들 몇 명을 초대해서 이 친구들과 같이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여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
다음 슬라이드는 지역 탐방에 대한 활동 이야기입니다. 그 많은 요즘 아시다시피 저도 좀 그렇긴 한데요. 그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동네에 대해서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탐방을 해보는 기회보다 다른 지역을 좀 많이 여행하거나 이런 경향들이 좀 많은데, 우리 친구들은 여기 이제 그 김해라는 도시에서 그 김해 속소 이렇게 곳곳을 찾아다니면서 그 김해 역사도 알아가고 뭐 그 음식도 토속 음식도 먹어보면서 김해 이런 곳들이 있구나, 참 좋은 곳이다, 살기 좋다, 이런 내용들을 많이 느낄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 욕구 기반 교육에 대한 이 내용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바리스타 교육도 하고, 사진에 보이는 내용은 그 크리에이터 동영상 크리에이터 과정인데 직접 희망한 교육이어서 참여율이 아주 높았고, 그리고 즐겁기도 하고, 그리고 본인들이 어떤 동영상을 제작하거나 아니면 커피의 제조 과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었다는 이런 피드백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그 앞서 아까 그 이봉주 교수님께서 본 사업은 단순히 그 참여 청소년, 아동 청소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들과 지역 사회를 기반하는 이 목표로, 장기적 목표로 삼아서 진행하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 그 중도입국 청소년 지원 사업도 그 궁극적으로는 가정 내에서 가족들과 함께 건강하게 좀 성장했으면, 생활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가족 관계를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을 했습니다. 그중 첫 번째가 가족들이 직접 기획하고 직접 테마를 짜기도 하고, 본인들이 하고 싶었던, 가고 싶었던 장소, 하고 싶었던 미션, 활동들을 기획해서 떠나는 가족 주인공 여행이 있습니다. 네, 그 가족 주인공 여행을 통해서 그 참여 가족들이 그 본인들이 가고 싶었던 곳이다 보니 모든 가족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이렇게 가족 여행을 떠난 그 기회가 우리 청소년들이 입국하고 나서 아마 처음 가졌다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족별로 추억이 평생 잊지 못할 추억 하나 만든 것 같다라는 아주 좋은 피드백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족 관계를 높이기 위해서 가족 간담회나 교육 활동을 진행했는데요. 부모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가족, 그리고 이 부모와 이게 청소년들이 직접 다 참여해서 그 하지 못했던 속 이야기도 하고, 속 이야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 사랑한다, 고맙다, 평소에 이런 부분들을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나누면서 가족 관계를 높일 수 있었던 귀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가족들과 함께 양육 방법에 대해서 나누면서 양육에 대한 어려움들도 함께 나누고, 때에 따라서는 정보들을 공유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네, 보시는 그 화면은 그 작년에 그 가족별로 떠났던 가족 여행 사진들입니다. 아까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아마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 그리고 이런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그런 감사 편지도 받기도 하고, 이런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족 간담회 교육 이야기인데요. 그 가족들도 이제 듣고 싶었던, 그 자녀들과 듣고 싶었던 교육들, 케이크도 한번 같이 만들어 보고, 그리고 연말 송년 편지도 한번 써보면서 가족들의 관계를 높일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사실 본 사업이 그 1차 년도가 2020년 6월까지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1차 년도 사업 후반부에 해당하는 2020년 상반기죠. 1월부터 6월까지는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서 그 사업 운영에 많은 제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본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그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지속성이 유지가 되어야 된다, 지속적인 담보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판단 하에 그 즉각적으로 좀 대응책을 마련했고, 네, 그 온라인 형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체제 전환을 해서 지금 대략 한 7개월째 유지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모바일로 1:1 그 한국어 교실 지도를 하기도 하고, 요즘 아시는 것처럼 줌이나 이런 동영상 그 온라인 교육 도구를 통해서 온라인 첨삭 지도를 실시간으로 하면서 그 학습에 대한 지속성 이런 부분들을 유지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핵심 참여자가 청소년층이다 보니 그 모바일을 다루는 적응력, 모바일을 다루는 수준, 이런 부분들이 아주 능숙해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도 그 학생들이 직접 자발적으로 덕분에 챌린지도 참여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집콕 활동, 집콕이라고 하죠. 집콕 활동에 그 학생들이 집에서 이런 것들을 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라는 이런 활동들을 활발하게 교류하면서 그 학습 공백 그리고 사회 적응에 대한 공백을 조금 메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본 사업을 통해서 나타난 변화들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큰 변화들은 세 가지 축으로 저희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 교우관계 지수가 높아졌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도와 그리고 다른 나라에 대한 문화 이해도가 높아졌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신들의 꿈을 이야기할 수 있는 소통 창구라고 이런 부분들이 생겨서 아주 만족스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보통 학교에서 이 친구들은 그 선생님들과의 교류 시간이 좀 부족하다 보니 자신들이 이 한국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많은 고민 지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을 상담하거나 좀 서로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다 하던데 본 사업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메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본 사업의 연차별 로드맵과 장기 목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중도입국 청소년 사업은 사회 적응 그리고 자아 정체성 형성을 위해서 1차년도에는 그 학교 생활과 지역 적응에 일단 초점을 좀 맞춰서 사업을 운영해 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건강한 성장으로 가는 기초 토대를 좀 마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년도 사업에서는 네, 국가에 대한 그 본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국가에 대한 자아 정체성. 이 친구들이 나는 한국민인가, 한국국인가, 네,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고 하는데 한국 사회에서 자신의 진로에 대해 탐색하고 달성 전략을 세울 수 있는 활동들로 네, 전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차년도에는 2차년도에 세운 진로 달성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그 본인들 스스로 셀프 리더십을 찾고 이를 통해서 한국 사회에서 진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리 잡아가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러한 로드맵을 통해서 네, 중도 입국 청소년들의 사회 적응 모델을 제시하고 국제적 인재를 양성하는 데 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그 김해시 종합사회복지관의 그 사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바로 이어서 김윤지 대표님께 세 번째 발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어디서 찾아야 되나요? 감사합니다. 카메라 저쪽 보면 되나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단법인 비투비의 김윤지라고 합니다. 저희 사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화면은 안 보이는데 보이고 있다. 발표 화면 보이나요? 저희는 환경이 어려운 부모들도 아기를 키울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을 연결하는 모바일 웹 플랫폼 품을 운영하고 있고요. 웹사이트 주소는 www.puum.me입니다. 그래서 아빠의 품, 엄마의 품 이런 뜻도 있고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품앗이 품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러면 품을 어떻게 개발하게 되었는가? 사실 품은 여러분들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그 버려지는 아기들이 들어온다는 베이비박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시도에서 처음 시작했고요. 베이비박스에 현재까지 여기는 1,700명 이상의 아기가 들어왔다고 했는데 가장 최근 데이터로는 1,800명 그 사이에 100명이 늘어서 현재까지 1,800명이 넘는 아기가 베이비박스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베이비박스에 들어온 아기들은 해마다 전국에 4,000명 이상이 보육원으로 보내지고 또 다른 4,000명 이상의 아이들이 퇴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처음에 데이터를 봤어요. 언론이나 대중은 이 아기들이 다 버려진 아기들이라고 말을 하는데 저희가 데이터 분석을 한 결과 30%의 부모가 다시 아기를 데려갔고 또 언론 보도에서는 항상 이 부모들을 무책임한 부모들이라고 말하고 세상에서 가장 슬픈 범죄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데이터 분석을 해서 이 부모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분석해 봤더니 부모들은 한 개인의 문제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큰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 사회의 청년 빈곤층이었던 거예요. 예를 들자면 뭐 빈곤 상태에 있거나 아니면 집이 없어서 떠돌아다니고 있거나 아니면 내가 부모가 돼서 아이를 낳았는데 나도 부모가 없거나 또 가족이 없거나 아니면 내가 혼자 비혼 한부모로 남겨졌거나 아니면 아기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거나 그래서 이 부모들이 개인적으로 무책임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모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식이 충동적으로 버린다는 게 있었는데 저희가 인터뷰하고 알아본 바로는 대다수의 부모들이 굉장히 많은 옵션에 대해서 알아보고 최후의 선택으로 베이비박스를 찾는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문제를 베이비박스에 들어오는 그 아기들을 버려지는 아기들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저희가 제정의한 문제는 아기를 키우고 싶지만 환경이 어려워서 양육 포기까지 고민하는 부모들이 아기를 키울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로 문제를 제정의했고요. 저희가 해결의 실마리를 얻은 포인트는 부모들이 임신 인지를 한 후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인터넷 검색이라는 점이었어요. 그런데 저도 밥만 먹고 컴퓨터 앞에 앉아서 정보만 찾는데도 그 정보가 너무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한 정보를 찾기가 너무 어렵고 찾아도 정부 지원 정책 같은 경우에 너무 어려운 용어 때문에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점에 착안해서 이런 아기를 키우는데 필요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는 모바일 플랫폼을 만들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래서 그게 품의 시작이고 이 솔루션을 개발하기로 결정하고 나서 굉장히 많은 현장 전문가들과 뭐 그 10년 이상 경험을 가진 비영리 단체 대표들이나 뭐 변호사나 정부 관계자들을 만났는데 이 섹터에서 입을 모아서 정말 있어야 된다고 필요하다고 말을 해온 솔루션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사회에 꼭 필요하지만 아직 존재하지 않는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만나뵀던 그 현장 베테랑 전문가 분께서 가난한 부모들이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정보가 없는 것이라고.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고자 이제 품을 런칭하게 되었고요. 저희의 타겟 사용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리고 청소년 부모들에 포커스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한 34만 세대가 저소득층 부모라고 추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1차 년도에 아산 사회복지재단과 이봉주 교수님 자문의 지원으로 저희가 품을 본격적으로 개발하게 될 수 있었고 그 결과 품의 1차 버전이 이제 런칭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소개를 드리자면 그 품 로고고 그다음에 이제 메인 화면이고요. 저희의 특징은 이제 사용성을 굉장히 개선해서 그 집이 없어서 공원 벤치에서 떠돌아다니면서 잠을 자는 부모도 그렇고 하루 종일 이제 아픈 아기를 안고 한 손으로 정보를 찾아야 되는 부모도 쉽고 빠르게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면면일 그 섹션별로 좀 소개를 드리자면 이제 지원 섹션이 있는데 이 지원 섹션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가 주안점을 둔 것은 정부 지원뿐 아니라 그 비영리나 기업 같은 민간 섹터의 자원도 한꺼번에 정리해서 취합해서 올린다. 그래서 여기저기 찾아다닐 필요 없이 한 곳에 와서 원스톱으로 정보를 찾아갈 수 있게 했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뭐 정보 같은 경우에 현장 전문가들만 알고 있는 그런 생존 가이드 팁들을 기존에 있던 솔루션과 비교 분석을 좀 드리자면 지금 여기 보시는 그 솔루션들이 부모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서비스들을 저희가 모아봤고요. 그 중에서 특히 환경이 어려운 부모들을 위한 서비스
그런데 이 서비스들의 대부분이 다음 카페나 네이버 카페 기반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도 써보셔서 아시겠지만 1년, 2년이 지나면 1년, 2년 전에 포스팅을 찾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정보가 쌓일수록.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개선하고자 했던 점은 처음에 부모가 들어와서 자기의 상황을 몇 가지를 입력을 하면 뭐 예를 들어서 부모의 나이나 아기의 개월수나 내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소득 구간이 대략 어떻게 되는지 필요한 그런 지원 분야가 어떻게 되는지를 쳐 넣으면 거기에 따른 맞춤 정보를 처방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서비스 중에서 특히 환경이 어려운 부모들을 위한 서비스, 그 중에서 사용성까지 고려한 서비스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개발할 때 돈을 낼 형편이 못 되는 사람들한테 굳이 이렇게까지 돈을 많이 들여서 서비스를 개발해야 되냐, 그런 의견을 주신 이제 한 대기업 출신 투자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말씀이야말로 이게 시장 경제 논리가 아니라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인데 그래서 더더욱 개발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처음에 이제 아산재단의 지원으로 본격적으로 저희가 개발을 해서 마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래서 품에서 이제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인간의 존엄성. 그래서 그러니까 아기를 버리는 무책임한 부모가 아니라 아기를 키우고 싶은 의지가 있는 부모로 보고 거기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하나가 그냥 미혼모면 사실 또 지원을 많이 받을 수가 있는데 사각지대에 떨어져 있는 부모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10대 미성년자인데 부모가 같이 있을 경우에, 아니면 뭐 사실상 한부모지만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 그리고 뭐 40대 이상의 미혼모 같은 경우는 정부 시설에 들어갈 수 없고요.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런 영역에 지금 있는 부모들까지를 위한 솔루션을 저희가 같이 넣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4월, 5월 경에 저희가 사실 런칭을 준비하고 있던 와중에 런칭이 자연스럽게 되었어요.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래서 이게 첫 오픈 3주 안에 이제 데이터인데요. 그 오픈 3주 안에 그 사용자 2,000명이 넘게 들어왔고, 그리고 총 저희 포스팅 클릭 건수가 4만 건을 넘었고, 특히 한 건의 포스팅은 8,000뷰 수 이상을 찍는 그런 기록을 남겼고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저희의 가설이 이런 상황에 있는 부모들이 휴대폰을 이용해서 정보를 찾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90% 이상이 모바일 사용자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렇게 이런 결과를 지금 나와서 앞으로 계속 더 하고 있는데, 현재는 본격적으로 사용자 테스트를 하면서 임팩트 측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임팩트 측정을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나온 것들을 말씀드리면 품을 통해서 한 국내 재단에서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가정에 1억 원치 가량의 식품 지원과 돌봄 지원을 이제 전달을 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 이제 받은 신청자 중에 60%가 코로나로 직장을 잃은 부모였고, 식품 지원을 4호에 걸쳐서 이제 전달이 되었는데, 그 식품 지원을 받은 부모들이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과일을 먹어봤다, 그런 평도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현재 저희가 기존에 있는 사회 자원도 연결을 하지만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새로운 자원을 만들어내는 일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앞으로도 할 일이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양적으로 부모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컨텐츠를 계속 찾아서 넣는 것뿐 아니라 포맷적으로 지금은 모바일 웹에서 시작을 했는데 앱으로 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부모들의 그런 요청도 많이 잇따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정보를 찾는 이 영역에서 토스나 알바몬 같은 대표적인 앱으로 이런 정보 플랫폼으로 만들고자 하는 게 목표입니다.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그냥 놔두세요. 여기. 예. 아산사회복지재단 소외아동 청소년 지원 사업 오늘 예정된 3개 발표가 다 끝났습니다. 혹시 온라인상으로 접수된 질문 같은 게 없나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 세션을 열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아산재단에서 지금 2019년부터 지원을 시작해서 지금 현재 전국 17개 기관에서 지원하고 있는 소외 아동 청소년 지원 사업의 대표 3개 기관의 발표가 있었고요. 아마 발표를 들으면서 보신 분들은 느꼈을지 모르지만 이게 다 상당히 다양하고 또 다른 문제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오늘 발표된 3개 기관의 사업도 그렇고 제가 보기엔 나머지 17개 전체 사업도 그렇고 다루는 문제나 대상은 상당히 다양하지만 어떤 공통성을 가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걸 이제 몇 가지로 좀 제 나름대로 추려 보면, 첫 번째는 이게 진짜 우리 사회에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 청소년 가족을 대상으로 한다. 아마 오늘 발표에서도 보셨겠습니다만, 가령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다문화 아동 청소년에 대한 사업은 상당히 많이 찾을 수 있는데, 사실 그 중에서도 최근에 가장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어떻게 생각하면 관심을 덜 받아온 대표적인 아동 청소년이 아마 중도 입국 아동 청소년일 겁니다. 다문화 아동 청소년 중에서도. 그래서 이제 아동 청소년 중에서 중도 입국 아동 청소년에 포커스를 둔 사업에 대한 발표가 오늘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그냥 아동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한 어떤 지원이나 사업이 아니라 아동 청소년과 가족과 지역 사회를 연결하고 그 연결을 통해서 서로 돕고 끌어주고 상승작용할 수 있는 이런 관계를 복원하는 사업이다. 이게 아마 큰 주제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오늘 발표된 사례에서도 보셨겠습니다만, 각 사업이 다루는 문제는 다르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주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고 그 구체적인 목표의 변화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특색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 마지막으로는 이 사업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확산 가능성, 즉 이 사업으로만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분야의 어떤 확대 확산 그리고 파급 효과를 노리고 있다는 점에서 제가 생각하기엔 특색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세션에 참여하신 분들에게는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2020년 현재 17개 기관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내년에 2021년에는 이제 10개 기관을 또 지원할 계획으로 있어서, 혹시 이런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오늘 참여를 하셨다면 오늘 발표를 보시고 좀 아이디어를 얻으셔서 내년도 사업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꼭 이 사업의 지원이 안 되더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파급 효과와 확산 효과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발표를 통해서 혹시 받으신 영감이나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우리 사회에 진짜 취약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 청소년을 위해서 우리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같이 한번 고민해보고 또 그런 활동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자, 오늘 아산재단 소외 아동 청소년 지원 사업 특별 세션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수고하셨고요. 또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하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